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화와 협치엔 공감했지만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등 전국 현안에 대해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토대로 한 추경안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처절한 반성과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말수, G7에 초청받아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외교 무대 대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신임 지도부가 오늘 상견례 자리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양당은 여야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추경과 상법 개정안, 법사위원장 배분 등 쟁점 현안을 놓곤 확연하게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첫 상견례 자리를 갖고 대화와 협치를 강조한 여야.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이 무너지고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내수 침체는 이미 현장의 비명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민생 회복에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원 조달 방식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은 투명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 자본의 개입을 넓혀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깊이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책의 차이는 충분히 토론하되 민생 앞에서는 언제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 그리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기 원내 지도부의 당면 과제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신속한 추경 집행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선 보편 지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생개혁 입법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비화폰을 이용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통해 내란 가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 심 총장 자녀가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특혜 채용된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송원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첫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의 처절함과 반성과 쇄신을 강조하며 혁신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송원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7석 소수당으로서 한계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적 역량을 기르고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혁신위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혁신의 목표고 수도권 민심 복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으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를 당한 수도권, 특히 인천, 경기 지역의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전략적으로 타겟팅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위 추진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거취가 결정된 뒤 다음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당원 여론조사로 당 개혁에 관한 의견을 모아 차기 지도부가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 관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를 보여달라고 당부했고 국익을 위한 외교라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전용기 안에서 진행된 이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전원 지급하는 쪽에 이제 다소 무게가 실린 듯한 발언을 했는데 현재 그 15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 선에서 소득 격차를 두고 차등 지급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캘거리행 이 대통령 전용기 이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된 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자의 추경 편성 관련된 질문에 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시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경기 진작이 목적이라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조만간 발표되는 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 민생 회복 지역금을 두 차례에 나눠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라는 평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이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을 하되 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안입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한 차례씩 더 지급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차등 지급하는 이제 그런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생각은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편 지급을 하자는 이제 주장인 건데 그 국민의힘이 이제 반발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최종 안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선별 차등이 아니라 보편 지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제안했었던 게 전 국민 25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35만 원이었는데 이처럼 차등 선별보다는 큰 틀에서 조금 더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 방식으로는요, 지역 화폐가 거론이 됩니다. 네. 유효 기간을 3에서 6개월 정도로 제한을 하고 이 사용 가능한 곳도 줄여서 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화폐를 추경하는 이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면서 일회성 현금 살포는 옳지 못하다, 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팎에서는 야당의 반발까지 의식해서 이 소득 상위 10에서 20%의 국민에게는 아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으로의 선별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발언을 했던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다라고 발언한 부분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당정 협의 과정에서 조율한다라는 계획인데 이르면 19일 국무회의 때 추경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끝났으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국민의힘 상황을 들여다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빠른 전당대회를 언급하면서 8월 중 전당대회 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통이자 정책통이라고 평가를 받는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고 또 오늘 이 수도권 민심 회복을 위한 파격적인 쇄신을 얘기하면서 혁신위 구성까지 제안을 했지만 여전히 당 안팎에서는 우려가 상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친한계인 김성원 의원이 30표에 그친 점이나 또 친윤계이자 TK가 지역구인 송 원내대표가 60표를 받은 것은 이 국민의힘이 해야 하는 혁신에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이끌어야 할 이 당대표 선출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 대국민 사과 또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동안 빠른 전당대회 필요성을 언급해 왔었던 만큼 이 2달 정도 걸리는 일정을 고려했을 때 8월 중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라는 관측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혁신위가 제 거취를 결정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면서 직접적인 소통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 당 비대위원장의 권한인 혁신위에 대해서 불편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이처럼 온도차가 보이는 점이나 또 당 혁신 방향과 과정, 속도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다른 지점들이 읽히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넘어야 할 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김문수 전 후보나 네. 혹은 지금 이제 뭐 여러 명들이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역시 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역시 일정이 나오면 조금 더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현재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면 8월 2일 전당대회가 이제 확정이 됐고 현재까지 그 정청래 의원 또 전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의 그 좀 이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른바 전준위는 어제 회의에서 2차 임시 전국 당원대회 개최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당대표와 또 보궐 자리가 된 이 최고위원 후보자의 등록을 받고요. 전국 5개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순서대로 진행을 한 뒤 오는 8월 2일 이 당대표 등 이 당 지도부를 순출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과 전임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 간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 의원은 오늘 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박찬대 의원과 만나서 이 당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면서 박 의원이 출마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친명계에서도 핵심으로 분류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의식한 듯 이 정청래 의원은 박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오늘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요. 당 강령에 따라서 대의원이 15% 그리고 권리당원이 55% 그리고 일반 국민 30%로 반영이 됩니다.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서 여론조사 기관 2곳을 정해서 실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이 명실상부 그동안 민주당의 구심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떠나면서 이제 친명계 권력 재편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키를 잡을 이 차기 당대표를 이제 뽑게 되는 건데 이번 당대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됩니다. 네, 양쪽 뭐 당대표가 다 마찬가지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오늘 이슈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가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탄소 중립 목표 시기를 2035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탄소 중립을 204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는데 국회는 이를 10년 앞당긴 겁니다. 국회로부터 시작된 탄소 중립이 공공부문 탄소 중립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하지 못하면 그 어떤 공공기관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 의장은 직접 나서 탄소 중립 국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사당과 국회 도서관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도서관은 여의도 녹색 건물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열과 지열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도입하고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회용컵 사용과 전자문서 활성화 등 친환경 국회 사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야가 함께 공공부문 탄소 중립의 모범인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가 먼저 2035 탄소 중립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탄소 중립 선언식에는 여야 지도부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여야는 탄소 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 해결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2035년 탄소 중립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준비하고 정치는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입니다. 오늘 그 책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우 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탄소 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문구 작성과 어린이들이 희망 전구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청특위는 내일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비롯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이 자료 제공을 해야 한다는 조건과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빨리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특위가 출범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곧 시행되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2차 가해 방지,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도서관과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마련한 세미나에서 AI 관련법과 제도가 계속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제정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가속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려면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제도도 계속 유연하게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6월 1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김민석 의혹 맹공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이로부터의 사적 채무 의혹,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의혹, 아들이 추진한 법안의 공동 발의와 대학 입시를 둘러싼 아빠 찬스 의혹 등입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에게 4천만 원을 서로 다른 9명에게 총 9천만 원을 빌리고 최근까지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세비 등으로 채무를 다 갚았으며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했고
아들이 홍콩대 연구 인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의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면서 그 누구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이 2020년도 처음 국회에 다시 들어올 때 마이너스 5억 8천이었어요. 별다른 수입원이 많지 않은데 아들은 가장 학비가 비싸다는 국제고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고 미국 코넬대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 5년 사이에 순 재산이 8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김 후보자가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라면서 정면 돌파에 나선 상황이지만 야당은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벌써부터 뭐 사퇴하라라고 하고 의혹 제기만 무차별적으로 하고 정치 공세화되고 이런 것들이 그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국정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칠 소지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히 소상이 밝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난히 청문회를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직접 물어본 결과 본인이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한 것들이라면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인사청문회 날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잘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 본인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만큼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각종 의문들을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의 쇄신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대선을 패배한 야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107석 소수당으로서 한계가 또렷하게 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하락한 당 지지율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과거 성찰로부터 쇄신과 변화가 시작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당 지지율이 21%잖아요. 우리 전통 지지층도 이탈했단 말입니다. 대선이 끝나고도 반성하지 않고 지각태각 싸우는 모습이 정말 정남이가 떨어진다. 메시지 질타하는 여론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당 쇄신을 이끈과 동시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고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준비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송원석 지도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서로 좀 정말 가슴을 열고 마음 통하기를 해서 새로운 이제 우리 당의 구심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내놓은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조건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친윤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국민의 힘을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고요. 두 번 다시는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은 저는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임 원내 지도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는 혁신위 구성 논의를 비롯해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 등이 당 쇄신의 동력이 될지 갈등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락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G7의 초청을 받아서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초청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사정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이 됐고,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외교 무대 데뷔전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두 분 좀 어떻게 지켜보고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뭐 지금 사실 한동안 이 정상외교 자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외교 무대에서 뒤처지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왔던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정상적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판하게 되면서 계엄이라는 어떤 위기를 이겨내고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이 외교 무대를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아쉽게도 이제 미국의 사정으로 그리고 중동 사태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좀 불발이 되었지만, 그 외에 여러 정상들과는 이렇게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조롭게 외교 무대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내일 있을 일본과의 대화 과정에서 어떤 빅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실용 외교를 강조를 하셨고, 네. 여러 가지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이 총리 보좌관이 직접 우리나라에 연락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는 등 굉장히 이 한일 관계를 전략적으로 상호적으로 좀 좋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양측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산적해 있는 한일 관계의 현안 역시도 어느 정도 풀리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 뭐 인사로서 이제 가볍게 뭐 이렇게 스킨십하는 정도가 아니라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빅딜의 물꼬를 틀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실무적으로 준비하던 것들이 있고 네. 간략하게나마 이제 인사를 나눴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뭐 유의미한 대화들이 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사실 뭐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좀 가열차게 비판을 하기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일단은 G7 회의가 그 자체보다는 G7 회의에서 각국과 얼마나 정상회담을 많이 이제 주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견례 자리를 잘 갖는지가 참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뭐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 일단 기본적으로 큰 아쉬움이 남죠. 그러니까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미일 간의 정상회담은 30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전해지거든요. 또한 그 과정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직후에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협상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라고 지침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좀 퇴보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이죠.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커녕 논의의 물꼬조차 트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논의를 지금까지 이어갔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려고 했다가 자진 사퇴하는 소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당장 이 7월 8일로 3주 앞으로 다가온 이 관세 유예 조치의 해제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미국과만 불발된 것이 아니라 멕시코,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회담도 줄줄이 지금 불발이 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 무대라고 하기에는 각국 정상들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국민들께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통역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윤 전 대통령 통역을 긴급 수혈하는 뭐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정권 초기에 외교안보 라인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허니문 기간만 아니었어도 외교 참사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출처, 그리고 지난 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과정, 그리고 자녀 입시 특혜 의혹입니다. 지금 여야 신경전이 거센 상황에서 아까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지금 외교 데뷔전에 있어서는 허니문 기간이라서 좀 날을 세우기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할 건데 뭐 사실 저는 그중에서도 약간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과거에도 이제 그 강모 씨에게 그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 2억 5천만 원을 갚으라는 식으로 또 판결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2018년에 또 그 강모 씨가 4천만 원을 또다시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독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대가성을 가진 정치자금의 수수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심대한 불법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강모 씨가 그 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좀 깊게 연루됐던 그런 사단법인에게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을 월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보증금에 40만 원 월세 빌려줬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그 우리가 대학 근처에 자취방만 구해도 월세 50만 원씩은 나오는데 어떻게 오피스텔 사무실을 40만 원에 구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인 장동체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약간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서 4년 동안 세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쓴다라고 하더라도 많아야 5억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추징금을 6억 이상을 납부를 하고도 재산이 7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된 그런 어떤 뭐 재원이 15억이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세비를 아무리 많이 끌어모아도 5억이다. 근데 겸직도 금지되는 국회의원이 그러면 이 10억 가까운 차액을 어디서 충당을 한 것인가? 당연히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자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생활비, 비싼 돈들은 다 어디서 충당을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유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이제 유학비는 전처가 뭐 부담을 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헌금 뭐 이야기도 하던데 저희는 대체적으로 동문서답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청문회 날짜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뭐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으로는 뭐 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대납을 했다, 가족이 뭐 전처가 부담했다라고 하니 저 입장에서는 그럼 전처까지 불러서라도 확실하게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강한 공세를 계속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가 의혹을 좀 해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해명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사적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제 본인에게 처음에 있었던 공적 채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났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올리면서 여러 재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불법 정치자금 프레임에 대해서 한 가지 반문하고 싶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한다면 차용증을 쓸 이유가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줬는지가 사실 드러나기가 어려운 것이 불법 정치자금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본인이 심지어 사적 채무를 다 변제한 상황이라고도 하고 차용증 역시도 썼고 그 차용증이 언제 쓰여졌는지까지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명한 자금의 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후보자께서 지금 상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기에 제기됐던 뭐 아들의 교육비 논란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처가 다 부담을 하고 있다. 아이 양육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명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는 아빠 찬스로 어떤 명문대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입학
과정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동아리에서 입법 활동 관련한 것들을 한 거가 뭐 쓰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충실하게 해명을 하고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또 자료 요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좀 성실하게 응답을 하고 또 충실하게 자료로서 증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청문회 이틀 안에 충분하게 논란들이 다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다음 주 이제 24, 25일 양일간 청문회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송원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상임위 현재 이제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차 투표에서 60표 과반 이상의 득표로 1차에서 이제 당선을 확정이 됐습니다. 영남권이고 이제 범친윤계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당의 쇄신에 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의 쇄신이 좀 현재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에는 좀 필요하다는 게 뭐 여야 이제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네,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쇄신해서 집권한 거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대패를 했지만 바로 직후에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까지 방탄을 위해서 이제 또 개항을에 출마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당이 하나로 뭉쳐서 극복을 한 거지 뭐 쇄신을 통해서 극복을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뭐 이제 통상적인 표현으로는 쇄신이 필요는 하죠. 그런데 그 쇄신이라는 것이 소위 이제 당의 주류 세력들을 악마화하고 자신만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원석 의원이 친윤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는 당연히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탈당을 한 이상 더 이상 친윤이란 카테고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이라는 이제 또 다른 분류를 통해서 이제 주류 세력이란 각인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비본질적인 문제 제기고 결과적으로 송원석 의원이 이제 기재위에서 오래 이제 잔뼈가 굵은 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재부의 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저희가 지도부가 자주 바뀌었는데 모든 지도부에서 이제 유화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전문성을 입증을 한 인사거든요. 이번 거의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유일하게 정책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를 하면서 좀 건강한 야당 역할을 구체성을 가지고 어필을 했던 것도 송원석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물로 원내대표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 뭐 친윤이라서 영남권이라서 됐다. 저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좀 당내에서는 부적절한 프레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엇보다 그 민주당이 경제적인 전문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가가 올라갔다 라면 2,000원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까지 물가 상승을 우려를 하면서 막상 돈을 풀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니까 바닷물 퍼먹자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이 커지니까 물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금 경제 방향성을 벌써부터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제 경제통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교섭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민주당 소위 대여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당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신임 원내대표가 수도권 민심 회복이 혁신의 이제 핵심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포인트를 제대로 짚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수도권에서 저희가 선택을 많이 못 받은 것은 사실이죠.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수도권에서 최대한 좀 소구력을 갖기 위한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좀 당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도권의 공략을 하기 위한 것이 저희가 소위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이제 오가는 그런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뭐 합리성 이제 이런 표현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당이 더 선명한 노선과 이제 확고한 그런 구심력을 중심으로 뭉쳤을 때 저는 더 많은 중도층을 비롯해서 수도권에도 서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모두가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의총이나 혁신위 등을 통해서 중의를 모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김병기 민주당 역시 이제 신임 원내대표를 이제 만난 자리에서 제2당의 이제 법사위 예결위원장이 이제 관례이고 양보를 이제 요구를 했고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는 현재 쇄신과 정비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송원석 호에서 국민의힘 어떻게 좀 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과 반성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송환석 의원이 뭐 일각에서는 개파색이 옅은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보여줬던 행보를 보게 되면 사실 친윤 주류 세력들이 했던 바와 다를 바가 없었던 인사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의 지역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던가 아니면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날에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던 의원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TK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친윤 주류 세력들 절대 다수의 표를 얻어서 결선도 없이 한 번에 당선이 되셨다는 것은 네. 결국에 이 친윤 세력들의 개파가 어느 정도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구심력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개혁안들이 관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국민의힘의 그 방향 키를 또다시 돌고 돌아 친윤이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역시도 연정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개혁안과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청하신 전당원 투표 역시도 확답을 주지 않고 논의해보겠다 정도로 가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당내에서의 여러 당권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종국에는 친윤의 승리로 끝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변화와 쇄신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8월 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될 집권 거대 여당의 첫 번째 당대표는 과연 누가 될지 먼저 박성민 전 최고위원부터 예상을 좀 해볼까요? 두 분이 확실하게 정청래 의원은 이제 출사표 던졌고. 네, 그렇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출마 선언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누가 될 것이다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에 이제 두 분 다 쟁쟁하신 분들이고 인지도나 아니면 당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소구력이나 굉장히 둘 다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방향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집권 여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비록 임기는 이제 잔여 임기이기 때문에 1년가량에 불과하지만 이재명 정부 초기에 연착륙을 도와줘야 하는 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고요.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또 야당의 여러 가지 공세를 상대해야 되는 그 키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이제 지방 선거까지도 진두지휘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권력의 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나오시는 후보자들께서 저는 두 분 외에도 더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자들께 어떤 굉장히 치열한 경쟁과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에 가서 있어 봤기 때문에 약간 이 정권에서 원하는 인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명심이 어디에 있냐?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있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0%인가요? 예, 100% 확신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 사퇴까지 하고 지금 원구성을 새로 하는 부담을 지고서까지 당대표를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 경험상 지금 대통령실은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명심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소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강성 이 개딸 지지층들을 좀 등에 업고 이 대통령과 좀 대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으로도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당내 비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불가촉 정치인이다라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런 것들이 명심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그 평가인 것이고 실제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여당의 대표로서는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좀 강성 정치인보다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조금은 더 순화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 국면이 아니라 국정을 하는 국면이잖아요. 그렇다라 그러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협치를 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훨씬 더 정권의 신임을 기반으로 좀 많은 그 당원 구성원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이제 또 하나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막상 당에 있을 때는 힘이 강하지만 구중궁궐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전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명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적절히 호도를 함으로써 이제 당원들에게 제대로 어필을 만약에 해서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또 민주당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는 변수다.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점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슈인데요. 20조 원대의 2차 추경안이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보편과 선별, 차등 지원을 섞는 방안을 시사를 했는데 전 국민에게 이제 15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이제 검토되자 국민의힘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되는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이번 그러니까 보편 지원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되 이 네. 금액에 좀 차등을 두는 방안.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본인이 속한 소득 그 계층에 따라서 좀 받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네. 뭐 그러나 이제 상위 몇 퍼센트 10% 정도 가량은 뭐 15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이런 그게 상황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아니죠?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재부와도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정 협의 역시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기내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안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동일하게 이제 같은 금액으로 모두에게 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재정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야당의 반발도 고려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에는 어떤 단순히 이제 소득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결국 돈이 돌게 함으로써 민생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소비 진작의 성격 역시도 정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섞어서 실현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층에 따라서 금액은 달리하지만 모두에게 특히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층 역시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차별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혼용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안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보편 선별의 중간 아니면 이제 양쪽 다 섞은 그 혼합 방식이 현재 좀 유력하게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혼합이라는 표현 자체가 개념을 상당히 혼동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차등이 발생하는 순간 보편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이제 야당의 대표일 때는 보편적인 복지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약간 정권을 잡고 나니까 선별적인 복지로 선회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시절에는 그냥 막 질러도 됐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견제 세력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됐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입장이 달라지니까 생각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과거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재정과 실제 이제 가처분 소득 증가가 얼마나 소비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여러 경제적인 효과들을 분석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일 때는 쉽게 비판을 하다가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윤석열 정권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추경 자체가 사실 비상계엄 직후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서 저희가 뭐 경제부총리나 이제 총리마저도 계속 궐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을 문제라고 지목을 하면서 추경을 뭐 20조 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인과성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어요. 더군다나 이 뭔가 소비 진작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더군 이렇게 물가 인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더 섬세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입장을 바꾼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이나 네. 좀 여전히 포퓰리즘적이고 좀 경제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정책 노선들이 전 여전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제 민주당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뭐 이제 물가 같은 것들도 오른다 어쩐다 쉽게 얘기를 했지만 막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가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좀 거시 지표 같은 것들은 관리를 잘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 중동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이제 물가를 비롯해서 여러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이제 과연 어떤 전국을 펼쳐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바이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년 맞수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